1953년 가을, 경기도 어느 농촌 마을에 한 여아가 태어났습니다. 김지연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집안에서는 그저 딸년이라고 불렸지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아직도 포탄 파편이 박힌 담장들이 남아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연의 아버지 김영환은 전쟁에서 돌아온 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소리를 지르곤 했고 낮에는 막걸리 에이지에 하루를 버텼지요. 화가 나면 손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집어던졌습니다. 밥그릇이, 젓가락이, 때로는 농기구까지도 날아다녔습니다. 이 집안에 딸년이 태어나다니. 영화는 지연을 안고 있는 아내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정숙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점점 말수가 줄어들어 이제는 하루 종일 입을 열지 않는 날도 있었지요. 지연이 태어나기 2년 전 집안의 희망인 장남 김태수가 먼저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태수가 태어났을 때는 집안 잔치가 벌어졌지만 지연의 출생은 그저 하나의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불편한 일이었지요. 딸은 남의 집 식구가 될 텐데 키우느라 돈만 들어가겠구나. 영환의 중얼거림을 들으며 정숙은 지연을 더욱 꽉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품이 따뜻하다고 느낄 수는 없었지요. 정숙 자신도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지연이 걸음마를 떼기 시작할 무렵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삭막해졌습니다. 영환의 주벽은 심해졌고 폭력의 강도도 늘어났지요. 정숙은 멍이 든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지연은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태수야, 이리 와. 아버지가 사탕 줄게. 영환은 아들에게만 다정했습니다. 태수를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지요. 하지만 지연이 다가가면 손사래를 치며 밀어내었습니다. 딸년은 저리 가 있어. 짐덩어리 같은 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지연의 작은 가슴에는 무언가가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그것이 상처라는 것을 알기에는 너무 어렸지만 분명히 아픈 것이었지요. 지연이 5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마당에서 혼자 흙장난을 하고 있던 지연은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제비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얼마나 자유로워 보이던지 지연도 모르게 작은 손을 하늘로 뻗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린 지연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소망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그 소망이 언젠가 현실이 될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할 것인지는. 저녁 무렵 영환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신 것 같았지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간 영환은 곧 큰 소리로 정숙을 불렀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겠나? 그날 밤 지연은 어머니의 낮은 신음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옆에서 잠든 오빠 태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화로운 얼굴이었지요. 지연은 그런 오빠가 부러웠습니다. 동시에 어쩐지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팔에 새로운 멍을 안고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지연이 다가가 어머니의 팔을 가만히 만져보려 하자 정숙은 깜짝 놀라며 팔을 감추었지요. 괜찮다. 지연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그 눈빛은 전혀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날부터 어머니의 눈에서 점점 빛이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언젠가는 이 집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지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지연이 10살이 되던 해 오빠 태수는 12살의 사춘기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지연에게 가끔 사탕을 나누어 주던 다정한 오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일까요? 태수의 눈빛에서도 점점 차가운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내 방 청소해.
태수는 더 이상 지연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명령했지요. 지연이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힘이 예전보다 훨씬 세졌습니다. 아, 아파요. 아프긴 뭐가 아파? 딸년이 오빠 시키는 것도 못해? 태수의 말투는 아버지 영환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런 오빠가 낯설었습니다. 무서웠지요. 학교에서 돌아온 지연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태수가 친구 몇 명과 함께 집으로 들어왔지요. 야, 김태수. 너네 집 누나 꽤 예쁘네. 친구 중 하나가 지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지요. 누나가 아니라 동생이야. 그리고 건드리지 마. 내 거니까. 태수의 대답에 지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거라니요. 사람이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태수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어머니 정숙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정숙은 등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어머니, 왜? 지연아, 오빠가 요즘 이상해요. 저한테 자꾸 신문을 시키고 친구들 앞에서 저를 이상하게 말해요. 정숙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바늘을 움직였지요. 오빠가 동생 부리는 건 당연한 일이야. 괜한 소리 말고 잠이나 자거라. 하지만 어머니, 그만해. 정숙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정숙은 곧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표정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아, 이 집에서는 조용히 사는 게 최고야. 아무 말도 하지 마. 알겠니? 그날 밤부터 지연은 혼자만의 시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뒷산 입구에 있는 큰 바위 뒤에 숨어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났지요. 그곳에서만큼은 아무도 지연을 찾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연이 바위 뒤에 앉아 개울물 소리를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지요. 태수였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태수는 지연 옆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부드러운 표정이었지요. 지연아. 오빠가 요즘 너무 심했지? 갑작스러운 사과에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거짓말. 내 표정 보면 다 알아. 태수는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다정한 오빠가 돌아온 것 같았지요. 지연아.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너도 알잖아. 아버지한테 찍히면 끝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대신 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빠 말은 잘 들어야 해. 알겠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오빠가 자신을 지켜주려 한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태수는 지연을 더욱 자주 불렀고 더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려고 하면 방해했지요. 공부는 무슨 공부야? 딸년이 공부해서 뭐 해? 아버지 영환도 태수의 행동을 부추겼습니다. 그래, 태수야. 동생을 잘 가르쳐야지. 여자는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걸 배워야 해. 지연의 성적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집에 연락을 했지만 영환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딸이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시집가랜데. 그 무렵 마을에 새로 온 최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내려온 분이었지요. 할머니는 지연이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얘야, 왜 이렇게 시무룩하고 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아무것도 아닌 게 어디 있니? 할머니한테 말해봐. 최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지연은 그동안 억눌렀던 마음을 조금씩 털어놓았지요. 우리 집은 저 같은 딸은 필요 없어해요. 할머니는 지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지요. 얘야, 세상에는 많은 집이 있단다. 내가 태어난 집이 전부가 아니야. 할머니의 말은 지연에게 새로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요? 물론이지. 할머니도 어릴 때는
힘든 집에서 살았어. 하지만 결국 벗어났단다. 그날 밤 지연은 처음으로 이 집을 떠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난 현실은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지요. 태수는 중학교에 입학한 후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아버지처럼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지연을 대하는 태도도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지요. 어머니 정숙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지연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 빛만큼은 따뜻했지요. 지연은 그 빛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곳을 벗어나겠다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지만 지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이 곧 닥쳐올 것이라는 사실을. 지연이 14살이 되던 해봄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매달 찾아오던 것이 멈췄지요. 처음에는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덧이 시작되고 배가 조금씩 불러오자 지연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온몸이 떨렸지요. 지연은 어머니 정숙을 찾아갔습니다. 정숙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지요. 어머니, 저 좀 이상해요.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창백해졌지요. 언제부터? 2달쯤 된 것 같아요. 정숙은 빨래를 바구니에 다시 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절대로. 어머니, 그런데 이걸 어떻게... 조용히 해. 정숙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지요.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지요. 무엇보다 이 일이 알려지면 집안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이 마을 어른들과 조용히 상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절망적이었지요. 이런 일이 알려지면 집안 망신이야. 다른 마을로 보내는 수밖에.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정숙은 그날 밤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너는 친척 집에 가서 있어야겠다. 어디요?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하지만 그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영환이 먼저 알게 되었거든요. 술에 취해 들어온 영환은 지연의 배를 보고는 즉시 눈치챘습니다. 이게 뭐야? 영환의 고함 소리에 온 집안이 떨었습니다. 지연은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요. 누구야? 누가 그랬어? 하지만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할 수도 없었지요. 영환은 며칠 동안 지연을 다그쳤습니다.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때로는 밥을 주지 않으며. 하지만 지연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더러운 년이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구나. 결국 영환은 지연을 방에 가둬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나가지 마라. 아이 낳을 때까지. 지연은 작은 방에서 몇 달을 보냈습니다. 정숙이 몰래 음식을 가져다 주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지요. 어머니도 자신을 포기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의 산파 할머니가 몰래 와서 도와주었지요. 힘내라. 얘야. 조금만 더. 산파 할머니의 격려 속에서 지연은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토록 힘들고 무서웠던 시간이었지만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이구나. 산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연은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았지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민수야, 지연은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되라는 뜻이었지요. 비록 이런 상황에서 태어났지만 이 아이만큼은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영화는 아이를 보려 하지도 않았고
정숙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했지요. 이 집에서 키울 수는 없다. 영환의 차가운 말에 지연은 민수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키울게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뭘로? 넌 아직 애야. 일을 하겠어요. 뭐든지 하겠어요. 지연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영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무렵 최할머니가 지연을 찾아왔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지연의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깊이 한숨을 쉬었지요. 얘야, 이곳에서는 너희 모자가 살 수 없다. 할머니, 서울로 가거라. 거기서는 아무도 너희 과거를 묻지 않을 거야. 최할머니는 지연의 손에 작은 보따리를 쥐어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얼마간의 돈과 서울 주소가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지요.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서 작은 식당을 해. 일손이 필요하다고 했어. 하지만 저는 내가 여기 있으면 이 아이도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해. 그게 정말 아이를 위하는 길이냐?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민수를 내려다보니 평화롭게 잠든 얼굴이 천사 같았지요. 이 아이만큼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세상은 넓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한 법이야. 그날 밤 지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수와 함께 이곳을 떠나기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새벽 4시 지연은 민수를 품에 안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정숙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머니,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지연의 손에 작은 보자기를 쥐어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금반지가 들어 있었지요. 힘들 때 팔아라. 그것이 어머니가 딸에게 해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 지연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요. 민수야, 우리 이제 새로운 곳에서 살자.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곳에서. 새벽 첫 차 버스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민수를 꽉 안고 버스에 올랐지요. 창밖으로 보이는 고향 마을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두렵긴 했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민수라는 작은 희망이.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민수가 작은 손으로 지연의 손가락을 꽉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서 지연은 용기를 얻었지요. 서울까지는 4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지연은 민수를 품에 안고 망연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낯설었지요. 고향 마을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최할머니가 써준 주소를 꺼내보았습니다. 용산구 이촌동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가씨, 어디 가려고? 짐꾼 아저씨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주소를 보여주었지요. 이 촌동이면 여기서 좀 걸어야 해. 버스 타고 가. 아저씨가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지연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지요. 버스 안에서 민수가 깨어나 울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픈 모양이었지요.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지연은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며 민수를 달랬습니다. 다행히 한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을 건넸지요. 터다이지. 괜찮아. 다 그런 거야.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지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촌동에 도착하여 주소를 찾아 헤맸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 해가 저물고 있었지요. 민수는 계속 울었고 지연의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마침내 명동식당이라는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작고 허름한 식당이었지만 지연에게는 희망의 빛처럼 보였지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새할머니가 소개해 주셨는데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지요. 정 사장이라고 해. 그런데 너 애 엄마야? 네, 몇 살이야? 14살이에요. 정 사장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울음소리를 듣더니 마음을 정한 듯 했지요. 일단 들어와. 애 먼저 달래야겠다. 정 사장은 지연을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식당 뒤쪽에 있는 단칸방이었지요. 여기서 살아야 해. 좁지만 어쩔 수 없고.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일은 제대로 해야 해. 애 때문에 일 못하면 안 돼. 정 사장의 말투는 쌀쌀했지만 지연은 감사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생겼으니까요. 첫날 밤 지연은 민수를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였지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설거지, 청소, 심부름까지 온갖 일을 했지요.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그릇을 깨뜨리기도 하고 주문을 잘못 받기도 했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써먹겠니? 정 사장이 짜증을 냈습니다.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청소를 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장 보러 따라갔지요. 점점 일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정 사장이 지연을 부르더군요. 너 요리 배워볼 생각 없어? 요리요? 내가 보니까 손이 빨라. 그리고 맛보는 감각도 있는 것 같고.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재능이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해봐야 알지. 일단 내 옆에서 보고 배워. 그때부터 지연의 진짜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요리하는 법을 배웠지요. 정 사장은 까다로웠지만 가르치는 것만큼은 꼼꼼했습니다. 파는 이렇게 써는 게 아니야. 비스듬히 썰어야 향이 살아. 간장은 한 번에 붓는 게 아니라 조금씩 넣어가면서 맛을 봐. 지연은 메모지에 하나하나 적어가며 배웠습니다. 밤에는 민수를 재우고 나서 요리책도 보고 연습도 했지요. 몇 달이 지나자 손님들이 지연의 음식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김치찌개 누가 끓였어요? 평소보다 맛있네요. 요즘 젊은 친구가 하는데 솜씨가 좋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지연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자신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지요. 민수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 앉을 수 있고 옹알이도 했지요. 지연이 일할 때는 정 사장이 돌봐주었습니다. 이 아이 엄마 닮아서 영리해 보여. 정 사장도 점점 민수를 예뻐했습니다. 가끔 과자를 사다 주기도 했지요.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모두 가고 난 후 정 사장이 지연과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 참 대단해. 네, 14살 애가 혼자서 애 키우면서 일까지. 쉽지 않은데.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의 힘든 기억들이 떠올랐지요. 사장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도움은 무슨. 내가 열심히 하니까 그렇지. 정 사장의 말에 지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향에서는 저를 짐이라고 했어요. 아무 쓸모없는 짐이라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바보야. 너 같은 애가 짐이면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날 밤 지연은 민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같았지요. 민수야, 엄마가 맛있는 음식 많이 배우고 있어. 너도 크면 엄마 요리 먹고 건강하게 자라렴. 민수는 방글방글 웃으며 지연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 작은 손길이 따뜻했지요. 1년이 지나자 지연은 식당의 주방을 거의 혼자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님들도 지연의 이름을 기억하고 찾아왔지요. 지연 씨가 하는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그 젊은 친구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정 사장도 지연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시장 다녀오는 동안 혼자서도 괜찮겠지?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지요. 민수는 걸음마를 시작했고 지연은 요리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정 사장이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너한테 제안이 하나 있어. 네, 내가 나이도 들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이 식당을 너한테 맡기면 어떨까?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요? 그런데 저는 돈이 없어요. 돈은 천천히 갚으면 돼. 내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 순간 지연은 꿈꾸지도 못했던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식당, 자신의 일터,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너는 이미 하고 있었어. 그날 밤 지연은 민수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지요. 민수야, 우리 정말 해낼 수 있을까? 민수는 엄마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환한 미소 속에서 지연은 확신을 얻었지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희망찬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5년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이제 40살이 되었고 민수는 대학교 건축과 4학년이었지요. 그 작은 식당은 이제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지연의 정성스런 손맛을 찾아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어머니, 졸업작품 발표가 다음 주예요. 민수가 설계 도면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A4 용지 여러 장에 꼼꼼히 그려진 집 설계도였지요. 이게 뭐야, 민수야? 어머니를 위한 집이에요. 지연은 깜짝 놀라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위한 집? 네, 제가 건축가가 되어서 지어드릴 첫 번째 집이에요. 설계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놀라웠습니다. 작은 정원이 있고 햇빛이 잘 드는 거실, 그리고 넓은 부엌이 있었지요. 부엌을 이렇게 넓게 한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가 요리하시는 모습이 제일 행복해 보이거든요. 지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오직 민수만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었는데 이제 민수가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지요. 민수야, 너무 큰 꿈 꾸지 마라.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해. 어머니, 이제 어머니도 꿈꿔도 돼요. 제가 꼭 실현시켜 드릴게요. 그날 밤 지연은 혼자 앉아 지난 25년을 돌아보았습니다. 14살의 민수를 안고 이 낯선 도시에 왔던 그날이 어제 같았지요. 얼마나 많이 울었던가요? 얼마나 많이 절망했던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때문이었지요. 민수는 모범적인 아이로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효심도 깊었지요.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 지연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 상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어머니 덕분이니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지연은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2년 후 민수는 정말로 건축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실력을 인정받아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도 했지요. 어머니, 첫 월급이에요. 민수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쓰렴. 사회초년생이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어머니가 먼저세요. 지금까지 어머니가 혼자 다 하셨잖아요. 지연은 결국 그 봉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편지도 들어 있었지요. 어머니,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를 지킬 차례입니다. 편지를 읽는 지연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는 이제 실력 있는 건축사가 되어 있었지요. 작은 사무실도 차렸고 의뢰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지연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결혼하려고 해요. 지연은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민수도 이제 자신의 가정을 꾸릴 나이였으니까요. 좋은 사람이야? 네.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이번 주말에 식당으로 데려올게요. 그 주말 민수가 예쁜 여자분과 함께 식당에 왔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의 20대 후반 여성이었지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 오빠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수진의 인사에 지연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수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지요. 우리 민수가 부족한 애인데 잘 부탁해요. 부족하기는요. 오빠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어머니가 잘 키우셨어요. 그날 수진은 지연의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요리를 잘하시네요. 민수 오빠가 어머니 음식 생각난다고 맨날 그러더니 이해가 돼요. 결혼 준비는 소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연은 민수에게 큰 결혼식을 올리라고 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지요. 어머니, 저는 작은 것으로도 충분해요. 그 대신 어머니께 약속드린 집을 먼저 지어드리고 싶어요. 집은 나중에 하자. 안 돼요. 어머니가 먼저예요. 결국 민수는 결혼 전에 지연을 위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졸업 작품으로 그렸던 바로 그 집이었지요. 6개월 후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2층 집이었습니다. 1층에는 넓은 거실과 부엌, 2층에는 침실과 작은 서재가 있었지요. 어머니, 이제 이사하세요? 지연은 그 집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집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요. 정말 내 집이야? 네. 어머니 집이에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 지은 집이에요. 지연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곳곳에 민수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지요. 높지 않은 싱크대, 미끄럽지 않은 바닥, 햇빛이 잘 드는 창문들. 민수야. 지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그날 밤 새 집에서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작은 정원에 민수가 심어놓은 장미꽃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고향 마을에서 제비를 바라보며 꿈꾸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저렇게 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소원이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결국 날 수 있었다는 것을. 민수라는 날개를 달고 다음 해 봄 민수와 수진이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한 축복이 가득했지요. 어머니, 저희 아이가 태어나면 친할머니라고 부르게 할게요. 수진의 말에 지연은 또 한 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라니 생각해보지 못한 행복이었지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이제 61살이 되었고 민수 부부에게는 예쁜 딸 하나가 생겼지요. 지수라는 이름의 3살 손녀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지수가 지연에게 뛰어와 안겼습니다. 그 작은 체온이 지연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지요.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 가족이 지연의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정원에서 지수가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고맙다. 뭐가요?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나를 사랑해줘서.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때 저를 데리고 서울로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제가 있을까요? 지연은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30년 전의 작은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지요. 해가 저물어가는 정원에서 지수가 나비를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 반드시 안전한 울타리는 아니야. 하지만 도망쳐서라도 다시 세울 수 있는 집은 있단다. 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수한테 그리고 나와 같은 처지에 있을 누군가에게. 그날 밤 지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던 일기였지요. 나는 더 이상 짐이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어머니이고 할머니이고 한 사람의 인간이다.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상처 위에도 꽃은 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그 달빛 아래서 지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지요. 진짜 구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생존을 넘어선 사랑이 가득한 평범한 일상이란 것을. 구독, 좋아요,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채널을 계속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